소련이 붕괴된 게 12월 26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1991년입니다. 냉전 체제가 붕괴된 시점을 여러 가지로 잡죠. 대표적인 것이 소련의 붕괴이고 그다음 동서독의 통합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30년 동안의 질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 신냉전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역사 후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체제 대결에서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이 됐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원칙이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일 만큼의 정당성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준 소위 말하는 지금 다시 얘기되고 있는 가치 외교라는 것이 전 세계의 상대적 정당성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민주주의고 그 다음이 자유무역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미국의 지도체제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내부적으로 가진 흠결에도 불구하고 냉전 때에도 그랬고 냉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물결을 보면 이 세 가지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미국의 단독 잘못은 아닙니다. 성장하다가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민주주의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많은 권위주의와 스트롱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만든 이후에 민주주의 선거, 자유선거를 하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민주주의로 갔다가 다시 권위주의로 후퇴하는 것 역시 역사상 최고로 많습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유무역과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엄청난 번영을 줬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또 하나의 엄청난 부작용입니다.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과거에는 제3세계만 일어났었던 일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거기에는 미국도 한국도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심의 지도력으로 국제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소위 말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또 중국에 대한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평화로워야 되고 통합적이어야 하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왔던 국제질서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가지 대안보다 나아 보이는 것이 적어도 우리 시야에 잡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지만 민주주의보다 나은 대안이 없고요. 자본주의가 문제를 보이지만 또 사회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의 질서가 있지만 중국의 질서를 받아들이기에는 또 무리가 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세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국내 질서에 그 다음 질서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잘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그 프레임 안에 갈 것이냐, 미국 단독의 프레임에 갈 것이냐, 미소처럼 미중 관계의 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한테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시대적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분단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탈냉전하기도 불구하고 분단 질서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미중의 충돌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두 가지 다 진실처럼 보여집니다. 헬조선도 진실처럼 보여지고 자고난이 선진국도 진실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웅크다드에서 B그룹으로 옮겨갔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 약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를 그 다음에 G20로 갔고요. 이제는 G7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 학에 따라서 G5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기술 패권에서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배터리에서 세계 5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차관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허와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 캠프에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만들어낸 입안자로서 또 나름의 회한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기억이 납니다. 2017년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트럼프, 홍트럼프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공통적인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화론자였습니다. 이 유화론자는 그냥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죠. 히틀러의 탄생을 만들어낸 정책적 실패, 영국의 유화정책을 만들어낸 것을 얘기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마치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 됐던 유화론자와 비교를 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잘 비교하면 바로 스트롱맨과 그러한 권위주의자의 부상과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다 보니까 한두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격차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국가적 미래적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을 만들고 선동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전 세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평화를 붙들고 평화의 문을 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과 혁신이란 방향은 맞았지만 그러면 끌어내는 능력에서는 또 시대적 조건에서는 좀 불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 속에서 일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다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시기는 적어도 20-30년을 가르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두 국가가 협력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배타적 선택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틀 박스 안에서 나가서 이 둘을 완충하고 또 이 둘을 어떤 의미에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질서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계 G5로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적 가치 외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 외교는 그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대중 공격용 수단이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격동 끝에 이뤄냈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사이에 끼어 있지만 전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제2열에 있는 국가들, 바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아세안이나 이런 국가들과 미중의 갈등이 격화될 때는 완충지대, 그러나 또 동시에 미중이 전 세계에 많은 저개발 국가나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게 힘을 발휘 못할 때 그런 것들을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백신이나 경제나 공적 원조나 이런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외교가 달라질 수 있는, 정말 후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실용을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용주의는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시대 정신이 없는 실용은 사실상 위험하죠. 그러나 시대 정신에 대한 확고한 정신이 있다면 실용주의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정치가들은 지식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정치인은, 후보는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실용 정신으로 나간다면 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헬조선이 아니라 세계 5강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